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에 묻은 30대 여자입니다. 옛 선인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란 수족 같고 부부란 의복 같다. 부부도 망가지면 언제든 새 것을 살 수 있지만 형제란 손발과 같아서 한번 해지면 다시 이을 수 없다는 말이래요. 요즘 저에게 이 말처럼 공감되는 말이 또 없습니다. 저희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평소 즐겨보는 채널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앞서 말했듯 저에겐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남매는 3살 터울이었는데 오빠는 꼭 10살쯤 차이 나는 여동생처럼 절 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학원을 가는 게 쉽지 않아 오빠가 제 공부를 다 가르쳤거든요. 선민원 이해력은 좋은데 항상 요령만 피우려고 해서 큰일이야. 오빠가 저번에 알려준 거 다 외워야 이번 시험 때 성적이 오른다니까? 치, 오빠, 공부는 그만하고 나가서 놀면 안 돼? 우리 1시간째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잖아. 난 더 이상 못해. 저희 오빤 호랑이 선생님 못 돼서 제가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면 금세 책장을 덮고 같이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곤 했습니다. 전 똑똑하고 착했던 오빠를 참 많이 따랐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50분은 가야 했는데 오빤 찾길이 위험하다며 늘 절 데리고 같이 등교를 했습니다. 오빠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등교길이 달라지자 일부러 제 학교 앞까지 왔다가 본인 학교로 돌아가기도 했죠. 선미야, 서둘러. 너 이러다 학교 지각한다. 자꾸 앞은 안 보고 어딜 보고 걷는 거야. 그러다 넘어질라. 오빠, 저기 하늘 좀 봐.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날 학교에 종일 있는 거 너무 슬픈 일 아니야? 아, 학교 가기 싫다. 가끔은 제가 학교 가기 싫다고 일부러 느리게 걷거나 간혹 미꾸라지나 개구리에 정신이 팔려 딴 길로 새는 날엔 오빠까지 지각을 해야 했습니다. 오빤 저에게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든든한 장남이었어요. 언제가 땡볕에 반일을 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구급차도 오기 힘든 곳이라 결국 오빠가 등에 엄마를 업고 1시간 넘게 떼약볕을 질주해야 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엄만 빠르게 진료를 받으셨고 오빠도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오신 아빠도 오빠에게 고생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어요. 수용아, 고생했다. 그나마 네가 네 엄마를 들쳐오고 뛸 수 있어서 큰일을 피했어. 근데 너 발은 괜찮은 거야? 피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시는 걸 본 뒤에야 저흰 오빠 발이 다 까져서 양말이 젖도록 피가 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얇은 운동화를 신고 있다가 그 먼 길을 엄마까지 업고 달렸으니 발이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오빤 아픈지도 몰랐는지 그제야 발이 다친 걸 알더라고요. 아빤 바로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드려 오빠를 치료받게 했습니다. 오빤 그날 이후 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장남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성적도 워낙 좋았기에 명문대까지 졸업했는데 오빤 대학 졸업식 날 부모님께 학사모를 씌워드리며 큰절을 올리더라고요.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부모님은 대학 학사모를 쓰고 무척 좋아하셨죠.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가 이런 호강을 하네. 고맙다 아들. 부모라고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효도할게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저도 오빠들을 부지런히 따라간 덕분에 나름 괜찮은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빤 대기업 연구직이 됐고요. 저희 남매는 취업해서 도시로 올라온 이후로도 주말마다 본가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오는 날만 기다리고 계신 걸 알았거든요. 아이고, 저 집 아들, 딸은 도시 산다더니 매번이 시골까지 내려오네.
어쩜 저렇게 부모를 잘 챙기나 몰라. 회사도 좋은 데 다닌다더니만. 전 저희가 부모님의 자랑이 됐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전 마케팅 관련 회사에서 일했는데 기획안 쓸 일이 많아 매일 야근을 불사해야 했습니다. 정말 일에 치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 삶은 빌딩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김 대리, 괜히 아까운 청춘 낭비하지 말고 소개팅 안 받아볼래? 우리 신랑 직장 후배인데 사람이 참 괜찮대. 한번 만나봐.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소개팅이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때가 마침 집에서도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때라 전 못 이기는 척하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전 농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재미있는 농담을 잘하는 남편 덕분에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바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는데 오빤 제가 시집가겠다고 하니 걱정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매제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굳이 결혼을 서두를 거 있어? 요즘 다들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린데 너도 급할 거 없잖아. 오빠인 나도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나도 신중하게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지금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사람과 하고 싶어.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한테도 참 잘하잖아. 그리고 오빠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그 당시 오빤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야무진 건 알지만 그래도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혼자 사는데 외롭진 않은지 조금 걱정이긴 했어요. 저희 남편은 형이 하나 있는 차남인데 아무래도 형제끼리 자라서인지 저희 오빠에게도 살갑게 참 잘하더라고요. 형님, 다음 달에 장인어른 모시고 낚시 한번 가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면 형님 좋아하시는 등산도 좋습니다. 이참에 저녁에 막걸리도 한잔하고 오면 좋겠네요. 등산에 막걸리 좋지. 내가 진짜 괜찮은 집을 알거든.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집이야. 그날 내가 과하게 쏠 테니까 날짜 잡자고. 오빠도 저희 남편을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여동생만 있다 남동생이 생긴 기분이라며 좋아했어요. 오빠 남편을 반대하기보단 제가 결혼을 하면 전보다 자주 만나지 못할까봐 서운해하는 것 같았죠. 남편은 오빠의 그런 마음을 알아채고 더 살갑게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에 결혼한다고 못 만나고 이런 게 어딨겠어요. 그냥 남동생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 제 친형은 자기 살기 바빠서 저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형님이랑은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오히려 제 친형 같으시다니까요. 고마워, 매제. 어릴 때부터 선미랑 붙어있던 시간이 많아서인지 내 동생이 시집간다니까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 우리 아버지도 안 그러시는데 내가 좀 유별나지? 그래도 내 마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노력해준 덕분에 오빤 기쁜 마음으로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저에겐 시숙님이었는데 저희보다 몇 년 전 결혼한 상태였고요. 결혼 직전 시숙님네 부부와 남편과 저 넷이 처음으로 밥을 먹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숙이 멀리서 걸어오는데 남편과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오길래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남편이 본인은 형과 다르다더니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똑 닮은 형제였거든요. 그런 시숙님 옆엔 너무나 인상이 좋으신 형님이 서 계셨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는 길에 차 막히진 않았어요? 우리 도련님이 여자친구 칭찬을 어찌나 하던지 나도 오늘 만남이 기대돼서 잠까지 설쳤다니까요. 아이, 형수님, 쑥스럽게 왜 그러세요? 선미야 인사드려. 우리 형하고 형수님이셔. 형님은 시동생인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숙님보다도 저희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였죠. 결혼하고도 형님은 첫인상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희 시모가 아들들 사랑에 끔찍하신 분이었는데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전 결혼 초부터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세아가, 너 진섭이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남자가 나가서 일하려면 모름지기 배가 든든해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꼭 국 끓여다가 뜨신 밥 먹여서 출근시켜라. 알겠지? 시모는 고지식하기까지 해서 처음엔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모가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모들처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좋게 좋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자꾸 불편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을 뻥 뚫어주던 분이 바로 저희 형님이셨어요. 어머님, 동서도 출근하는데 언제 아침밥을 차려요? 그리고 요즘은 공복을 좀 길게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다잖아요. 괜히 아침부터 무겁게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너희 젊은 애들 잘 먹는 샐러드나 과일 같은 거 있잖니. 그거라도 꼭 먹여라. 시모도 형님이 당차게 말씀하시면 금방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형님은 직장에서 엄청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셨거든요. 시숙님보다 학벌도 훨씬 좋고 한 달에 버는 수입도 몇 배나 차이가 났죠. 그러니 목소리 큰 시모도 형님 앞에선 꼼짝을 못 하셨답니다. 무엇보다 형님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무능한 시숙 때문이었답니다. 재수 씨, 내가 이번에 PC방을 하나 차려볼까 하거든. 근데 흔하디흔한 PC방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PC방을 차릴 거야. 어때? 재수 씨가 마케팅 회사 다니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할지 감이 좀 와? 네. 근데 아주버님, 성인 PC방이 뭐예요? 전 그때 심지어 시숙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었네요. 시숙은 날마다 사업을 말아먹으며 업종까지 바꿔가며 매번 일을 벌이곤 했거든요. 불행하게도 그 치닫거린 모두 형님의 몫이었고요. 하지만 시숙은 능력 있는 형님만 믿고 어느 날은 호프집을 열었다가 망하고 또 어느 날은 무슨 식당을 해보겠다며 난리를 치다 아까운 돈만 날렸죠.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미천이 다 떨어지니 한동안 한량으로 지내며 빈둥거리고 있었고요. 저희 형님도 바보는 아닌지라 정말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애들 생각해서 몇 번 돈 문제를 해결해줬더니 이제 아주 버릇이 됐지? 이제 당신이 사채업자한테 끌려가든 신용불량자가 되든 나 상관 안 해.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한 번 더 사업한다고 까불면 그땐 바로 도장 찍을 줄 알아. 아유, 왜 또 그렇게 사납게 말해. 그러다 진짜 대박 한번 크게 터지면 당신한테 제일 좋을걸? 내가 곧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화 좀 그만 내. 능글맞은 시숙은 형님이 아무리 날뛰어도 장난이나 치며 은근슬쩍 넘어가곤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시모는 대놓고 시숙 편을 들었고요. 시모가 다 큰 아들을 감싸기만 하니 시숙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더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숙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다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며 큰 소리만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들은 채무자들이 당연히 난리를 칠 수밖에요. 하루는 돈 갚으라며 시숙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집에 있던 형님이 시숙에게 가서 받으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답니다. 형님이 이렇게 나오자 사람들은 시숙을 찾아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고 시숙은 시댁에 숨어 간신히 망신을 피했죠. 시몬 이때 형님이 본인 아들을 내팽겨 쳤다며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넌 그 사람들이 네 남편 잡겠다고 뛰어오면 쌈짓돈이라도 털어줬어야지. 그걸 그냥 보냈어? 우리 아들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감당 못할 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조건 두두만 하실 게 아니라 아들이 엉망으로 살면 혼내기도 하세요. 제가 저 사람 부모는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해결해준 돈만 해도 얼만지 아세요? 뭐야? 아이, 부부지간에 서로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기도 하고 내 허물이 그냥 덮어줄 줄도 알아야지. 집안에 가장이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넌 그렇게 생색부터 내고 싶냐?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돈은 제가 다 버는데 왜 어머님 아들이 가장이에요? 평소라면 형님도 어느 정도 대꾸라다 말을 그쳤겠지만 그날은 시모도 형님도 정말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전 그때 직감적으로 어쩌면 시수가 형님이 얼마 못 가 갈라서겠구나 싶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시숙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바람에 그날의 싸움은 일단락이 됐지만 언제 파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답니다. 동서, 우리 오늘은 남편들을 싹 다 잊고 둘이 신나게 놀자. 이 시집안 남자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뭐 며느리들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나?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동서도 그간 못했던 거 다 해. 정말요, 형님? 그러면 우리 미용실부터 가요. 그동안 어머님이 파마하는 그 경박스러워 보인다고 싫어하시길래 맨날 생머리로 다녔잖아요. 오늘은 완전 뽀글뽀글하게 볶아버릴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 머리하고 진짜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이, 시모가 맨날 싱겁게 먹으라고 난리를 쳐서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상에도 못 올린 거 알지? 당신 큰아들이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형님과 제 사이인 일종의 동지애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시숙에게 가려서 그렇지 저희 남편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결혼 초까지만 해도 더없이 자상하고 다정하던 남편은 제가 첫 아이를 낳고 결혼 연차가 쌓여가자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시숙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편도 이해를 못하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했죠. 아니, 우리 형이지만 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애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나 몰라. 형수가 고생하는 건 알지도 못하나 봐. 나 좀 봐. 난 당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할 준비가 돼 있잖아. 남편은 괜히 큰 소리를 치며 슬쩍 본인 자랑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땐 그런 남편의 행동도 귀엽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본인이 찔리는 게 있어 괜히 큰 소리를 친 거였습니다. 제일 먼저 싸움이 시작된 건 바로 육아 문제였죠. 여보, 나 주방에서 분유 좀 타다 줘. 우리 아드님이 왜 이렇게 울지? 배가 고픈가? 그만 좀 울어. 아빠가 곧 맛있는 분유 타올 거야. 그날 아이가 너무 심하게 보지 않고 달래느라 거실에 있던 남편에게 분유를 좀 타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설마 제 말을 못 알아들었나 싶어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내 말 안 들렸어? 우리 아들 분유 좀 타다 달라고 했잖아. 어? 사실 들었는데 분유 탈 줄을 몰라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차라리 내가 아기 안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얼른 가서 타와. 남편은 그러며 냉큼 아이를 안아들더라고요. 하지만 자세가 워낙 엉성해서 아이는 더 크게 울고 말았죠. 결국 전 발을 동동 구르며 급하게 분유를 타다 아이 입에 물렸습니다. 아우, 이제야 좀 조용하네. 아들, 이 아버지 게임하시는데 시끄럽게 하면 돼, 안 돼? 다음엔 이놈하고 혼낼 거야. 남편은 괜히 장난을 치며 간신히 조용해진 아이를 또 울릴 뻔했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아세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결혼식 갈 일이 있었는데 아직 어린아이를 데려가야 할지 말지 고민이었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있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걸 알면서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전 괘씸한 마음이 들어 걱정이 됐지만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나 오늘 결혼식 있는 거 알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애 좀 잘 보고 있어. 기저귀 수시로 만져보고 축축하면 갈아주고
밥도 시간 맞춰서 잘 먹이고. 아유, 알겠어. 별 걱정을 다 하네. 아들, 엄마한테 인사해. 오늘 이 아빠랑 둘이 재밌게 놀아보자. 하지만 아이 걱정에 결혼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도 않아 식만 끝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설마 별일이야 있겠냐는 마음 반, 혹시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반반씩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고 문을 열자마자 전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거실에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고 그 옆에 제 아들은 울다 지쳐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겁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배 많이 고팠지? 엄마가 금방 밥 줄게. 전 외투도 벗지 못하고 아이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보니까 종일 기저귀는 신경도 안 썼는지 아이가 하도 소변을 많이 봐서 이만큼이나 빵빵해져 있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 그때까지도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이진섭 일어나라고. 당신 이러고도 애 아빠야? 어떻게 애를 눕혀두고 혼자만 속 편하게 낮잠을 자? 당신 혹시 술 마셨어? 어? 갑자기 자유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맥주 딱 한 캔 했어. 우리 아들 오늘 아빠랑 잘 있었지?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빨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진짜 애 아빠 자격도 없어. 당신 잠든 사이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전 이날의 일이 두고두고 화가 나 다음번에 시댁에 갔을 때 시모에게 남편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걸 하소연했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 일일 뿐 아니라 시모의 손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설마 이번 일까지도 본인 아들 편을 들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시모는 갑자기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도 네 형님 따라하니?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내 아들 험담을 해? 그럼 애는 엄마가 길러야지. 걷지도 못한 애를 두고 외출하는 게 제정신이야? 우리 아들 정도나 되니까 나갔다 오라고 했지. 옛날 같으면 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디 나갈 엄두도 못 낸다. 어머님, 저 그때 아이 낳고 처음으로 혼자 외출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집에서 쉬고 있었고요. 둘이 좋아서 낳은 아이인데 왜 엄마 혼자만 육아를 해야 하나요? 애 아빠가 그런 거 할 줄 알겠니? 억지로 한다고 해도 엄마보다 손이 아물지 못해서 하나만 하다. 넌 남의 자식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식 키우는 일을 왜 그렇게 생색을 내니? 시몬 역시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때도 제 편을 들어준 건 바로 저희 형님이셨어요. 어머님, 아이 아빠면 못해도 연습이라도 해서 배워야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죠. 어머님도 아버님이 육아를 하나도 안 도와줘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형님이 옛날에 시모가 아들들 키우면서 고생한 얘기를 꺼내자 부들부들 떠시면서도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이 뒤로도 똑같은 문제는 수없이 반복됐어요. 시숙은 늘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빚을 지고 다녔고 저희 남편은 육아엔 일절 관심도 없이 총각 때처럼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님이 먼저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그동안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참고만 사시던 형님이 먼저 이혼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네요. 어느 날 형님께 정말 진지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동서, 오늘 시간 돼? 나 너무 속상해서 오늘은 내 편에게 좀 기대고 싶은 날이네. 친정 식구들한테 얘기해봐야 걱정만 하시고 미안한데 오늘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서 형님은 너무나 심각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생각해서라도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형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 입장에선 형님과 자주 못 볼 생각에 슬프긴 하지만 시숙님이 계속 문제만 일으키시는 거 보면 형님도 할 만큼은 충분히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나 다른 식구들 생각 마시고 형님 마음 편한 대로 결정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전 항상 형님 편이니까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큰 힘이 됐어. 내가 이래서 동서한테 의지를 참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형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시숙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이닥쳤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형이랑 한잔 했어. 오랜만에 형제간의 의리를 좀 다졌지. 그러니까 안주 있으면 좀 내와. 우리 형이 아직 배고프시댄다. 재수 씨, 거 국물 있으면 좀 내와요. 뜨끈한 거로. 내 동생이 국물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 재수 씨 그거 아나 모르나? 오합지졸이 따로 없는 두 형제는 집에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거실에 술판을 벌였더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여기까지 와서 술을 드세요. 형님이 또 한 번 사고 치시면 이혼 도장 찍을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전 시숙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결국 형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숙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오히려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이혼? 내 마누라가 나하고 이혼을 한다고? 그거 근래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네. 재수 씨가 아주 잘 모르나 본데 마누라 나하고 절대 못 헤어져. 헤어질 거면 예전에 갈라섰겠지. 우리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데. 이혼? 무슨 말도 안 될 소리라고 있어. 하지만 그건 정말로 시숙 혼자만의 착각이었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형님은 정말 보란 듯이 이혼서를 접수했죠. 전 형님의 용기 있는 결정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왜 바보같이 참고 사냐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혼녀라는 수식어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형님같이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고민한 걸 보면 정말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일 거라 믿을 뿐이었어요. 시숙과 형님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전 진심으로 형님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형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비록 저희가 동서지간으로 만났지만 전 정말로 친언니가 생긴 것 같고 좋았어요. 앞으로도 종종 안부 물으며 지내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너무 개운하고 속 시원해. 동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이제 시댁은 쳐다도 보기 싫지만 동서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테니까. 형님은 그렇게 마침내 자유를 얻어 훨훨 날아갔습니다.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무렵부터 다시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결혼 6년 차쯤이었는데 남편에게 더는 기대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맞벌이를 하니 남편도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여보, 내 셔츠 안 다려놨어? 오늘 회의 때 입어야 한다고 했잖아. 넥타이는 어디 갔어? 남색 넥타이 말이야. 그런 건 당신이 좀 할 수 있잖아. 나도 아침에 출근하러 아이 챙겨서 어린이집 등원시키랴. 손이 10개라도 부족해. 근데 당신까지 내가 챙겨야겠어? 당신이 애야? 남편은 제가 직장일로 바빠지면서 투정이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갈도 못 두고 아이 밥을 챙기고 있는데 왜 고기 반찬을 안 했냐며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어느 날은 다른 집 아내들은 남편 건강 생각해 보약을 해먹인다며 제게 무심하다고 비난하더라고요. 저도 그쯤부터 너무 지쳐서 아무 대꾸도 없이 무시했더니 그새 시모에게 일러 바친 거 있죠? 시모는 밖에서 일하고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내 노릇을 못한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마, 너 대체 밖에서 뭐하고 다니니? 뭘 하길래 남편 출근 준비도 안 돕고 남편 밥까지 굶겨? 어머님, 저 그 입 앞 굶긴 적 없고요. 고기 반찬 없다고 어머님 아들이 숟가락 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전 4살 먹은 제 아들 돌보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오셔서 직접 출근 준비시키세요. 전 그러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시모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무시해버렸네요. 가끔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면 저보다 더 화를 내주시며
당장 그놈의 집안에서 나오라고 성하셨습니다. 동서가 뭐가 못났다고 남의 집 식모 노릇을 해. 동서도 그냥 도장 찍어. 내가 이혼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물론 사회에서 이혼율 어떻게 보는 줄도 알고 걱정되는 마음도 아는데 그것도 다 한순간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데 애한테도 맨날 부부싸움만 하는 부모보다 차라리 평화롭게 엄마랑 사는 게 훨씬 나아. 전 그때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답니다. 그러면서 부쩍 자주 아이를 데리고 친정과 오빠네로 향했어요. 그 당시 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 살고 계셨고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빠 나이가 40에 가까웠는데 조금 늦어진 만큼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예비 새언니는 오빠 같은 직장 후배였습니다. 둘 다 대기업 연구직이라 직장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둘 다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죠. 아가씨, 전 아가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는 걸 보면 정말 멋져 보여요. 저도 아가씨만큼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새언니, 제가 보기엔 저보다 훨씬 멋진 엄마, 멋진 아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희 남편하고 오빠는 완전 다르잖아요. 오빠는 오히려 본인이 다 할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할 사람일걸요. 언니도 잘 아시죠? 잘 알죠. 그인 남들 챙기는 보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오빤 1년 뒤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지만 안락한 집도 한 채 마련했답니다. 오빠가 취업한 이후 사치 한 번 안 하고 모은 돈이라는 걸 알기에 저도 괜히 그 집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빠가 집을 산 걸 어떻게 알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지? 요즘 우리 형 이혼하고 완전 폐인된 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동안 빚진 게 많아서 계속 시달리나 봐. 그래서 말인데 혹시 형님한테 부탁해서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당신 오빠 직장이 빵빵해서 월급도 장난 아니잖아. 형님한테 부탁 좀 드려보자. 우리 형 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미쳤어? 우리 오빠가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왜 당신 형한테 줘? 맨날 사고만 치고 남의 돈이나 끌어다닌 시숙님을 뭘 믿고 그 귀한 돈을 빌려주냐고. 얼마 뒤에 오빠 결혼하는데 행여 가서 그런 소리만 해? 그땐 진짜 끝이니까. 전 그러면서 남편과 친정 식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괜히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친정 분위기를 망칠까 봐 걱정돼서요. 대신 저만 아이와 친정에 가서 새언니와 밥도 먹고 종종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만 보며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이다 친정에 오면 모든 화가 다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난 새언니같이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니 너무 설레고 좋아요. 저도 시댁에 시달리다 보니까 뭘 조심해야 하고 어떤 걸 신경 써야 할지 잘 알겠거든요. 혹시 제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주세요. 그 말만 들어도 고마운걸요? 저도 혹시 아가씨나 어머님, 아버님께 실수하는 게 있으면 꼭 먼저 말해주세요. 그이가 그러는데 아가씨 마음이 너무 여려서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고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남매라니까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오빠 눈엔 아직 어린 동생으로 보이나 봅니다. 전 그때 행복이 언제까지고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오빠가 새언니와 결혼을 하면 얼마나 귀여운 조카들이 태어날까. 둘이 또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될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같은 행복은 끔찍한 사고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전 혼자 아이를 씻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회사에서 전화가 올 시간도 지났고 누가 저렇게 계속 전화를 거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충 닦이고 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들었더니 엄마한테 10통도 넘게 전화가 걸려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거셨어요? 선미야, 네 오빠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엄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오열하고 계셨답니다. 전 순간 놀라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선 아이를 챙겨 바로 엄마가 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오빠라고 믿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어딨어요? 이 사람 오빠 아니잖아요. 오빠가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요. 생전 감기도 잘 안 걸리던 사람인데 우리 오빠한테 가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부정해도 오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을 잃었어요. 오빤 새언니와 벚꽃 구경을 가겠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가 오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빤 현장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고 새언니는 오빠가 핸들을 꺾는 바람에 다행히 큰 화를 면했다고 해요. 하지만 새언니도 큰 부상을 입어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새언니는 오빠의 소식을 듣곤 무슨 힘이 났는지 옆에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병실을 뛰쳐나왔어요. 전 그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새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가씨, 그이가 죽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 우리 벚꽃놀이 간다고 신나 했는데 결혼 전에 마지막 여행이라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 뒤로도 새언니는 치료도 받지 않고 몇 날 며칠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새언니에게 애원했어요. 네가 자꾸 이러면 수용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니. 제발 치료받자. 넌 우리 아들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야. 근데 너마저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저희 엄마도 오빠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시고 몇 번이나 혼절하셨어요. 전 슬픔에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지만 가족들을 챙겨야 하기에 끝까지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오빠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오열과 비명 속에서 오빠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남편도 장례식 때만큼은 와서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나중에 남편을 통해 조의금 봉투만 딸랑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더는 화낼 기력도 없어 그냥 말없이 그 봉투를 받아뒀어요. 형님도 소식을 듣고 바로 빈소로 와 조문객들 맞는 것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제 남편과 마주쳤는데 형님이 이혼 전엔 형수 하며 그렇게 따르더니 그땐 세상 쌀쌀묻게 구는 겁니다. 형수, 아니 그쪽이 여긴 왜 와요? 우리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남았다고? 참, 나도 내 동서 보러 온 거지 서방님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아, 이제 서방님도 아니죠? 나도 아저씨 보고 싶지 않았네요. 하지만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전 오빠를 떠나보낼 생각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부모님과 오빠 유품을 정리하며 저흰 또 한 번 오열하고 말았어요. 오빠 어릴 때 찍은 사진과 어릴 적 오빠가 생일날마다 써준 편지를 보며 또 한 번 오빠의 소중함과 빈자리를 느꼈답니다. 오빠가 결혼 전 살던 집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새언니도 몸이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했어요. 전 새언니의 퇴원날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 생각도 같으셨는지 새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디 가서 살든 아프지 말고 잘 지내길 기도하마. 우리 수용이 있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수용이도 그러길 바랄 거야. 잠시였지만 우리 아들 곁을 지켜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줘서 고맙구나. 어머님, 저도 오빠,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전화드릴게요. 부디 잘 지내고 계시다는 소식 한 번씩만 들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숨쉬고 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오빠를 잊고 살아요? 그거 너무 잔인한 말씀이세요. 새언니와 작별하며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을 겪었답니다. 그 뒤로 오빠의 유품과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정리했지만 딱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오빠가 미래를 꿈꾸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알뜰살뜰 지냈는지 알기에 차마 그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팔기보단 차라리 전세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빠가 생전에 집만 구해놓고 들어와 산 적도 없기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자 금방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집도 깨끗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좋네요. 저희 계약하겠습니다. 이사 날은 좀 천천히 들어와도 괜찮겠죠?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누가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인걸요. 세입자는 대신 계약금의 10%를 걸고 돌아갔습니다. 집까지 가계약을 하고 나니 정말 오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전에 계약금을 걸고 간 세입자가 가구 사는데 필요하다며 잠시 집에 들러 치수를 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고요. 다만 두 분은 시골에 계시기에 제가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죠. 집 비밀번호 메시지로 보내둘게요. 가서 치수 재시고 나가실 때 문단속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한참 뒤 세입자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혹시 뭐 문제라도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세입자가 아주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에 저희가 계약하고 간 그 집이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전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살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 노숙자라도 들어온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입자들은 문을 열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놀라서 나왔다고 했고 전 급히 오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있어야 할 거실에 정말 누군가의 짐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가구까지 들어왔는데 소파까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무단 침입자는 정말 놀랍게도 제 시숙이었고요. 시숙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현관까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잠들어 있더군요. 소파에 들여온 걸 보니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된 것 같지도 않고 아예 본인 집처럼 쓰고 있었더라고요. 전 당장 술에 취해 뻗은 시숙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주버님,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네? 제가 귀에 대고 소리소리를 지르자 그자 시숙은 겨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우, 시끄러 죽겠네. 재수 씨, 아니 사람 자는데 왜 그렇게 소리 질러? 나 귀 안 먹었어. 그러면서 저에게 도리어 자는데 깨웠다고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고요? 여기 저희 오빠 집인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셨고요?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이에요? 아, 재수 씨 화만 내지 말고 좀 진정해봐. 내가 혼자 무슨 수로 여길 들어왔겠어? 내 동생이 내 사정 알고 잠시 여기서 지내라고 해서 나도 마지못해 들어온 거야. 여기 냉장고도 없고 침대도 없어서 자는 것도 불편해 죽겠다고. 시숙을 오빠 집으로 끌어들인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제가 오빠 집 관련한 문서를 집에 둔 걸 보고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우리 오빠 집 알지? 발뺌할 생각하지도 마. 지금 당장 여기로 튀어와. 회사면 반차를 내서라도 당장 오라고. 그러고 난 뒤 전 당장 용달차를 불러 소파 시숙의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시숙은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걸 보더니 금세 꼬리를 내빼곤 달아나 버렸어요. 남편은 무려 1시간이나 지나 슬렁슬렁 나타났고요. 아유, 당신이 하도 불러서 저녁도 못 먹었네. 배고파 죽겠는데 나까지 여긴 왜 불러? 피곤해 죽겠네 정말. 야, 너 입이 있으면 말해봐 어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희 형을 여기로 부른 거야? 대체 누구 허락받고 우리 오빠 집을 이런 그지 속으로 만드냐고.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이 본가에 살기 힘들어하는 거. 엄마 잔소리도 보통이 아니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여기로 들어가라고 한 거야. 생판 남남인 세입자보단 차라리 우리 형을 살게 하면 좋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기도 하고. 남편은 정말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만 쳐다보고 있자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신나선 떠들더라고요.
우리 형 결벽증이 있어서 아마 깨끗하게 살 거야.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으니까 더럽힐 일도 없고. 당신 오빠도 아마 좋아하고 계실걸? 형님은 그런 성격이잖아. 가족들 챙기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시는 성격. 남편은 뻔뻔하게 오빠 얘기를 꺼내며씩 웃기까지 했어요. 전 그 순간 남편이 정말로 징그러울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소파 쿠션을 들어다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뭐? 당신 형이 깨끗해? 지금 이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우리 오빠가 생전에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여동생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야. 인간 말종아. 짐승마도 못한 놈아. 왜 사니? 너 진짜 왜 사냐고. 전 손에 잡히는 물건을 죄다 남편에게 집어던지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남편마저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곤 시숙의 물건을 다 가져다 버리고 청소까지 하고 나자 그제야 서럽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입자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통화했던 집주인 가족이에요. 아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잠시 와 계셨는데 뭔가 오해가 조금 있었나 봐요. 지금 사람 불러서 짐도 다 뺐고 청소도 끝냈습니다. 아까 괜히 헛걸음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흰 괜찮습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다시 연락드리고 방문할게요. 그렇게 세입자도 문제를 일단락지으니 괜히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오빠 나 이제 진짜 어른 같지? 울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포기도 안 하고 끝까지 다 해결했잖아. 나중에 내 동생 장하다고 꼭 칭찬해줘. 그로부터 며칠 뒤 전 마침내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인내했던 세월이 아까울 정도였답니다. 형님 말처럼 진작에 그 지옥 같은 집을 탈출했어야 했나 봐요. 남편과 시댁은 제가 이혼하겠다 선언하자마자 뭘 이런 걸로 이혼하냐며 한바탕 난리를 치더군요. 어머마, 네 남편이 인정이 많아서 그런다. 지영 어디 갈 데도 없을까 봐 그랬던 거야. 아니 막말로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빈집에 며칠 재워준 거로 이혼까지 한다고? 그래 여보, 형도 당신한테 미안하대. 이제 그 집 근처엔 다신 얼씬도 안 하겠대. 진짜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지경으로 사는 거야. 알아? 본인들 귀하고 본인들 소중한 줄만 아는 당신애들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후에 도저히 남편과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불사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양육권은 보내오고 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식을 책임질 생각은 없는지 한 번을 보러 오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다시 혼자 몸이 됐다고 좋아하고 있으려나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혼한 두 아들을 모시고 사느라 시모가 다 늙은 나이에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근데 대뜸 죽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아들들 속옷 빨래까지 하고 있다. 이놈들이 완전 상전이 따로 없어. 지 손으로 물 한 잔을 안 떠다 먹는다.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큰 며느리도 내 전화 거들떠 보지도 않어. 저기요, 누가 애미고 누가 며느리예요? 전화 잘못 거셨네요. 그리고 당연히 두 아드님을 왕자님으로 키우셨는데 누군가 시녀 노릇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줌마가 자초하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전 시모에게 통쾌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연락처를 차단했죠. 얼마 전 형님과 만나 오랜만에 술 한잔을 하며 서로의 새 출발을 축하했답니다. 동서, 아니 선미야, 이제라도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 축하해. 우리 앞으로 진짜 멋지게 잘 살아보자. 네 언니, 저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혔던 속이 뻥 뚫린 것 같다니까요. 우리 오늘 코가 아주 비뚤어지게 마셔요. 자,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위하여! 건배! 저흰 서로를 위로하며 지난날 아팠던 기억은 모두 털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형님도 멋진 커리우먼으로
그리고 하나의 당당한 엄마로 잘 지내고 계세요. 저도 친정 부모님을 잘 모시며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차게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기간 내내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과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 저만 희생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 자신을 갈아먹고 결국 관계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고요. 물론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으론 조금 더 빨리 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렸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인생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그 한순간의 용기로 후회 없는 인생 2막을 살고 있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러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부당한 일에 지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